안녕하세요. 라디오 매거진 부산 김정현입니다. 또 온천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네요. 폭우에 오수 처리장이 넘쳐서요. 온천천으로 유입된 오폐수가 물고기들의 숨통을 조인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2차례나 집단 폐사가 일어났는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빗물과 생활 오수가 분리되도록 관로 공사를 새롭게 하고 사직천과 온천천 합류지 주변에 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수년째 말만 무성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도심 하천에서 연례 행사처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데 그저 두고만 본다, 말이 안 되죠.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산시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하루 지역 뉴스, 지역 이슈 톱파봅니다. 뉴스 브리핑 이어가죠. 부산 CBS 김강민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광안대교 상층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죠. 이 보행자 전용로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 개방이었는데 무려 4만 명이 몰렸다고요. 네, 광안대교를 꽉 채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시민들은 곳곳에 마련된 푸드트럭과 버스킹 공연 등을 즐기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가까이 광안대교 3판 진출입로가 통제되면서 휴가철을 맞은 해운대 일대는 오전 내내 교통대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센텀시티는 물론 인근 수용로와 장산, 심지어 10km 이상 떨어진 기장군까지 정체 구간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자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부산시는 애초에 예정된 행사 시간을 축소하고 차량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일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오고돈 시장에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안대교의 관광 상품성은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그에 앞서서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해 보이네요. 앞으로도 개방 행사가 몇 차례 더 예정돼 있던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조금 대안이 있어야겠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동에서 한전이 공사를 하다가 폐기물을 방치하는 바람에 폐기물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요. 네, 부산일보 보도인데요. 한전은 지금 강서구 명지동에서 지하 전력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나온 1,000톤가량의 폐기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겁니다. 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의 빗물 유입을 덮는 덮개를 설치하고 또 보관 현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곳과 불과 100m 거리에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있는데 얼마 전 폭우가 내리면서 이 폐기물 침출수가 강으로 유입됐지만 강서구청 등 관할기관은 몇 달간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강서구청은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고 한전은 이달 말까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네, 민간업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게 아쉬운데요.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도 좀 마찬가지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좀 얼마나 낮은지 가장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확실히 대안을 좀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부산시가 최근에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고독사 전담팀을 해체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역시 국시신문 보도인데요. 부산시가 이달 들어서 기존 고독사 예방팀을 여성가족국 산하의 가족정책팀으로 재편했습니다. 네. 팀 구성원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팀 이름에서 고독사라는 명칭을 없앴고요. 또 여기에다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더해져서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고유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설명했지만 고독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로움 치유조례까지 최근에 제정한 부산인데 이 시의회와 시 정책이 장단을 좀 못 맞추는 느낌이라서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강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뭐 단순 소비자들뿐 아니라 판매업체나 유통업체들까지 동참하면서 점점 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불매운동과 관련된 이 법적 쟁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 이건 적법한 거죠? 네, 뭐 현재까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우리 대법원도 이 소비자가 주도하는 이런 식의 불매운동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합법적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죠. 유니클로의 한 매장에서 빨간색 립스틱으로 의류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만약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네, 사실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매운동이 합법적인 이유는요, 특정한 영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일본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상품을 훼손하거나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라든지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확히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보면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위계, 즉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혹은 위력, 뭐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네. 폭행, 협박은 물론 각종 사회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특정한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예가요, 뭐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에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혹은 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종업원에게 맞았다, 혹은 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체했다, 뭐 이런 식의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번 유니클로 사건의 경우에는 뭐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네. 위력, 즉 립스틱으로 물건을 훼손을 했죠. 예. 이런 특정한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측면에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위력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관련 판례가 혹시 있나요? 네, 법적으로 이 위력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이고요, 뭐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뭐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면은 그 방법을 불문하고 다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가 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그 어떤 상태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모아 제압될 가능성만 있으면 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범행의 일시 장소라든지 또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나 세력의 태양, 업무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뭐 마트 같은 곳에서 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조금 특이한 판례긴 한데요. 네네.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 간판업자에게 뭐 돈을 갚지 않으면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어떤 말을 하면서 수백 회에 이르도록 전화를 해서 독촉한 것도 이 채무자인 간판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뭐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후기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후기를 남기고 이런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는 게 좀 일반적인데, 만약에 내가 사용한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이에 대해서 좀 불매운동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주도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가요? 이건 적법한가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매운동이나 1인 시위는 이 소비자의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예,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걸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영업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접했고요. 예. 그 이유를 보면요. 네네. 이 불매운동의 경우는 일본의 횡포에 대한 항의의 표시죠. 그래서 내가 저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의 일환입니다. 즉 어떤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보다 큰 정치적 사회적인 의사표시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공공의 이익, 정당행위 이런 식으로 합법적이라고 볼 여지가 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역시도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특정한 영업장을 꼭 찍어서 나한테 좀 잘 못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불매운동 같은 것을 벌이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1인 시위가 합법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집시법상 합법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시위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영업자의 영업이 방해된다거나 혹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한 주유소에서 일본 차는 주유하지 않겠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건 불법인가요? 이건 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업무방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행위로 인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업무자에 대해서 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난 기름을 안 팔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다른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보이콧한다. 이런 어떤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되니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언론 등에 알려진 사실만으로 판단해 보면 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가 조금 흩어졌는데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이죠.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거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지난해 11월이죠.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네. 이에 대해서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표권 2개와 특허권 6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매각 명령 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재산권을 환가를 해서 즉 돈으로 만들어서 이제 추심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양국 관계에 미칠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이 이제 좀 문제인 것이죠.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아베 정부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겠고.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KT의 자신의 딸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 때문에 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최근에 이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검찰이 노골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좀 짚고 가죠. 피의 사실 공표죄. 일단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 사실을 알릴 수 없다. 이건가요? 네, 이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즉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이 되고요. 예.
김성태 의원이 고소하기 하루 전에 서울 남부지검이 자신의 딸의 부정채용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무마해준 대가로 판단을 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자 김성태 의원은 이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희생시켰다. 이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말고도요, 최근에 울산지방검찰청이 약사면허 위조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들을 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었죠? 네, 이게 참 검찰과 경찰이 다투고 있는 참 미묘한 사건인데요. 맞아요. 지난 1월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서 의약품을 조제와 판매한 피해자를 구속하면서 네. 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러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2명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의 사실 공표죄는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네. 이제 아직 기소도 안 되었는데 경찰이 보도 자료를 내서 수사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검찰의 주장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들 수사관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여담입니다만은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김성태 의원이 역시 피의사실 공표죄로 남부지검 검사들을 고소를 했더니 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네.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경찰이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권을 그렇죠. 두고도 말이 많은데, 근데요,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요, 사실은 재판에 지금까지 넘겨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항상 접하지 않습니까? 각종 이슈에 그렇죠. 대한 사실을 예. 접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유정 사건을 한번 볼까요? 네네. 이 고유정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이 올해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고유정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네네. 뭐가 나왔는지 대부분 접할 수가 있었죠. 맞아요. 사실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허용되어 왔느냐고 하면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정당방위라든지 정당행위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를테면 내가 사람을 때렸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이것도 폭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때렸나를 보니 상대방이 먼저 흉기를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방어하기 위해 때렸다. 자, 이렇게 되면 통상 우리는 이것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사람을 때린 건 맞지만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처벌도 안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죄 역시도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기소 전에 언론에 수사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알렸냐를 보는 거죠. 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렸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정당한 행위 아니냐, 공익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위법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수사 브리핑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사 다 모아놓고서. 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변호사님? 비슷한가요?
우리보단 좀 엄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의 경우는요, 이 수사기관의 공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편견을 주게 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업무 지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도 공소장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 권리, 공익적인 부분을 두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이가 좀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980년대에 이 삼양라면에 소위 우지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삼양라면이 라면을 튀기는데 사용한 소기름, 즉 우지를 공업용을 수입해서 사용해 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삼양라면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삼양라면은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예. 그런데 몇 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삼양라면이 사용한 우지는 괜찮은 것이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인 국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삼양라면은 경제적으로 거의 망하고 난 뒤였고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남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과연 누가 이 사태를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은 이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제한 없이 드러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네. 앞서 우지파동 이야기도 드렸지만 뉴스나 언론을 보면은 누구누구가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거나 구속이 되었다는 뉴스는 많이 나오지만 수사 결과 이 사람이 무죄임이 밝혀졌다는 기사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종의 망신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양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악용이 되어 왔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사실 공표죄의 실제 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놓고 있는 논란들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부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흐르는 곡 호세 펠리치아노입니다. 캐세라 전하면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정현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